제가 중국 북경에 있다가 지금 이제 서울로 나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북경에 있을 때 근무했던 학교에서 이제 우리 한국 어머님들 상대로 해서 설명회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에 대한 프로필은 나중에 우리 블루아이에서 동영상 확인해 보시면 자주 나오니까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재외국민 전형이나 한국대학 입시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고요. 제가 설문조사를 미리 받아봤는데, 질문을 미리 받아봤는데 아주 낮은 저학년부터 Year 13까지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포인트 맞추기가 좀 힘들어서 일단 전체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따로 질문을 좀 해주시던지 아니면 우리 블루 에듀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개인 상담을 하시던지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대학은 입시 일정이 입시 전형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시, 정시 뭐 이런 걸로 나눠져 있는 건 아시죠? 수시와 정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재외국민 특별 전형은 수시에 해당됩니다. 재외국민 전형은 수시에 해당되고요. 해외 살고 있는 친구들이 수능을 봐서 대학 가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아버님들이 뭐 수능 봐서 대학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준비해서 가는 거는 진짜 불가능합니다. 뭐 대불대학교, 모내기학과 이런 데 가면 모를까. 그리고 이제 12년 전 과정은 외국인 전형이에요. 이거는 수시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3특 인원을 말하는 거고 12특이라고 하는 애들은 외국인 과정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전혀 다른 겁니다. 다만 이제 한국 아이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산업대 전문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교, 경찰대학, 사관학교, 카이스트, 지스트, 뭐 한예종 이런 학교들은 이런 전체적인 전형에서 좀 제외됩니다. 이건 따로 지원합니다. 근데 여기 지원은 할 수는 있는데 합격률은 매우 낮고요. 특히 이제 카이스트는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합격자 발표가 나왔고 했는데 이건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극소수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시, 그 다음에 외국인 전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대학 입시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하고 정시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정시 쪽은 거의 생각 안 하시면 좋겠고요. 수시에서 특례가 한 파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 파트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이 수시에서 6번 카드를 쓸 수 있어요. 지원을 6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학에 하나밖에 못해요. 한 대학에 한 번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그거를 6번, 네, 6번. 그러니까 뭐 서울대 하나 쓰고 연대 하나 쓰고 고대 쓰고 성균관대 쓰고 서강대 쓰고 성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6번밖에는 안 되는 거죠. 한 대학에 2번을 쓸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뭐 연대가 있긴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연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대학에 한 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특례와 수시를 토탈 포함해서 여기 전체가 6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을 보는 시험도 있고요. 전형 방법도 있고 면접을 보는 전형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서류를 보는 형태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이쪽으로 다 보내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서류를 보는 학교가 주로 대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굵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고요. 수시 같은 경우에도 서류를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류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학생부 종합 포함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서류를 보는데 이게 이제 국내 대학, 국내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불리하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이쪽 재외국민의 서류 평가 아니면 지필, 그 다음에 정말 자유로운 영혼들은 우리 면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국대학 전형 시기를 잠깐 보시면요. 이게 이제
지금 4월 달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에 카이스트 모집을 했어요. 지난 12월에 카이스트 모집을 했고 3월 달에 12년 전과정 학생들만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2년 전과정 학생들만. 그 다음 3월 말에 카이스트가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대, 고대 이제 접수 끝났고 서강대 다음 주에 하고요. 성대도 지난번에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 한양대, 중앙대 있는데 한양대, 중앙대가 4월 초까지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이 되면 지금 여기에 원서 쓴 친구들의 결과가 다 나오고요. 이 부분은 12년 전 과정만 해당됩니다. 3특은 해당 안 됩니다. 3특은 해당 안 되고요. 12년 전 과정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5월 달에 졸업하게 되죠. 5월 말, 6월 초 졸업하고 나면 7월 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재외국민 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7월 달에 재외국민 전형을 실시해서 8, 9월에 모든 결과가 다 나옵니다. 결과가 다 나오고 나면 그 다음 9월 초에 수시 모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 국내에 있는 학생들하고 동일하게 한국대학 수시 전형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게 12월 달까지 진행이 됩니다. 12월까지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 12월이 되고 나면 추가 합격, 크리스마스 때 이게 나와요. 크리스마스 때 추가 합격 결과가 나와서 이제 3월 달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가 되면 다시 시작되죠. 여기 카이스트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의 루틴 과정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참고로 보셔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12년 전 과정만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고요. 여기 지원했던 친구들이 다시 7월 달에 3특, 12특 다 같이 7월 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12년 전 과정 학생들은 두 번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 전형 시기는 좀 알아두시면 좀 더 편하실 거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했던 방송에 계속 나오니까 이거 참고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3년 특례 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대교협에도 있고 각 대학마다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요. 보호자는 3년 해외 근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365일입니다. 3 곱하기 365일이고 학생은 요 아빠의 위기간이라고 하는 건 아빠가 3년 근무한 기간하고 같이 겹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빠가 먼저 와 있어서 3년, 그다음 아이는 늦게 와서 3년, 그럼 뒤에 비잖아요. 아빠 먼저 가시고 아이가 뭐 혼자 남아 있다든지 엄마랑 남아 있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년 특례 자격은 아빠의 근무하고 학생이 학교 다니는 기간하고 똑같아야 돼요. 겹쳐야 돼요. 그 겹치는 기간에서 고등학교 1년, 1학년이 아니고요. 1학년 아니고 1년,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1년 포함해서 중고등학교 3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이런 것도 되나요? 예를 들면 중학교 7학년, 8학년, 그 다음에 고3 되나요? 됩니다. 네, 됩니다. 또는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것도 되나요?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중3, 고1, 고2 이게 제일 쉽고 안 그러면 고등학교 1, 2, 3 이렇게 하면 제일 쉽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또는 아빠가 발령이 났다 한국 갔다가 돌아왔다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어서 그 기간을 다 따져 보셨을 때 아이랑 아빠가 같이 아빠는 엄마일 수도 있고요. 같이 근무하고 재학하고 하는 기간이 3년만 딱 맞으면 3년 특례 요건이 됩니다. 단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고교 1년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위 기간 중에서 고등학교 1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체류 기간은 매년 4분의 3입니다. 매년 4분의 3이고요. 부모는 매년 3분의 2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장기로 뭐 해외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
그래서 3년 특례 자격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 조항마다 다 나와 있는데, 네, 이런 모집 조항.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재직하는 동안에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에 겹쳐지는 3년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중간에 편입했다 그랬을 경우는 편입한 기간부터 365일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간이 제일 애매한데요. 요거는 이제 자격 요건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2년 전 과정, 이건 12년 특례라고 얘기하는 12년 전 과정 학생들은 그냥 초등학교 1학년부터 졸업하는 데까지가 12년. 이렇게 해외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는 12년 전 과정 학생들은 부모님의 체류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근무를 했냐 안 했냐, 뭐 날짜가 맞냐, 겹치냐 안 겹치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학생 혼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2학년 졸업할 때까지 해외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여러 학교들이 11학년을 하고 마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11학년을 하고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12년 자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령상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가 12학년을 졸업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11학년을 졸업해버리면 1년이 비는 거죠. 1년이 비는 거라서 그때는 자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학이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연 특례가 특혜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요. 재외국민 전형이 정말 특혜냐라고 얘기하는데 12년 전 과정 학생들은 맞습니다. 12년 전 과정 학생들은 사실 조금만 공부하면 인서울 할 수 있어요. 조금만 공부하면 인서울 할 수 있고 뭐 심지어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2년 전 과정 학생들은 사실 굉장한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해외에서 12년을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남들이 쳐다볼 때는 뭐 밖에서 12년 살고서 야, 뭐 재수 좋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12년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마냥 특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법에서는 네, 이 법에 따라서 입학하는 과정은 좀 쉬운 편입니다. 3년 특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대를 뽑지 않죠. 3년 특례는 서울대에서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일단 갈 수가 없고요. 연대, 고대, 성대, 뭐 한양대 이 정도까지 가는 거는 한국에서 국내 입시를 준비하는 거랑 뭐 큰 차이 없다고 보여져요. 오히려 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를 연고대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킨다고 한다면 네, 연고대를 보내는 목표로 공부를 한다. 3년 특례인데 이렇다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만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열하고요. 제가 나중에 경쟁률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매우 치열합니다. 그에 반해서 필기시험을 보는 학교나 면접시험 보는 학교들은 사실 특혜라고 보여질 정도로 좀 쉽습니다. 대학 쓰면 원서 쓰면 갈 수 있어요. 웬만큼 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 바라보실 때는 아마 특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3년을 살면서 더군다나 한국만큼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그렇게 마냥 쉽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부는 점점 이렇게 대입제도를 공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전에는 수시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수시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수시 쪽, 뭐 특히 여기 보시면 요거 어학 특기자,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학 특기자 이런 걸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해외 살고 있으면 이 3년 특례 또는 12년 특례가 안 되면 한국 대학 진학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년 특례랑 12년 특례 이제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여기 있는 학교들은 전부 서류만 보는 학교입니다.
여기 있는 학교들은 3년 특례, 여기 있는 학교들은 전부 서류만 보는 학교들이에요.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중앙대, 한양대, 국민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이대랑 한국외대를 제가 왜 빨간색을 칠해놨냐면 이게 올해부터 서류를 봅니다.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필기시험 봤어요. 작년에는 필기시험 봤고요. 전체는 서류평가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없는 학교들은 뭐냐? 예를 들면 건국대, 동국대 이런 학교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학교들은 필기시험 봅니다. 필기시험 보고요. 뭐 가천대, 명지대, 경기대 뭐 이런 학교들은 그냥 면접만 봅니다. 면접만 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학교들이 진학하기가 좀 힘들고요. 여기 없는 학교들은 솔직히 그렇게 어렵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12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도 안 봅니다. 그냥 100% 서류입니다. 100% 서류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나와 있는 경희대나 한국외대는 그냥 면접만 봅니다. 한국말 잘하는지, 애는 상태는 괜찮은지, 뭐 그런 것만 봅니다. 그런 것만 보는 거라서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특은 굉장히 쉬워요. 네, 근데 많이 쉬워요. 다만 이제 맨 꼭대기에 있는 스카이는 아직도 경쟁이 좀 치열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정도가 이제 특례 전형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부모님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잠깐 답을 드리면요. 우리 아이가 뭐 전입을 하는데 또는 편입을 하는데 또는 우리 아이가 이쪽 학교에서 저쪽 학교로 넘어오는데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학기가 중복이 됐는지 이런 모든 사항은 사실 그냥 대학에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전화하셔서 우리 아이 조건이 이러한데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그냥 전화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주변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나 학원이나 물어봐서 돼요 안 돼요 괜히 시비 걸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학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학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동아리 활동이나 기타 활동 중요하냐?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데요.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했을 때는 학교 공부가 최우선입니다. 학교 공부가 최우선이고요. 학교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학교 공부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걸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점차 지금 분위기가 교외 활동은 포함 안 시키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교육부 지침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교외 활동을 포함 안 시킨다. 이거는 이제 고려대학교는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밖에서 한 거는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필요 없다. 학교에서 한 것만 인정한다. 그래서 학교장이 준 거, 학교장이 상장을 주는 것만 인정한다. 그럼 학교장께서 밖에 나와서 활동하고 와라라고 인정해 준 그것도 되느냐? 안 됩니다. 그것도.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고려대만 그렇고요. 나머지 대학은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도 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해두고요. 해두시고 그래도 점점 교내에서 하는 활동 쪽으로 집중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3특 준비사항 전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건 지나가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 쪽으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공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학과 물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수학과 물리 반드시 특히 물리 공부를 반드시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거 안 되면 가서도 고생합니다. 가기도 힘들지만 가서도 고생합니다. 그럼 IB하고 IGCSE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와 대입 시 학교 커리큘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말레이시아가 A레벨 많이 하거든요. 뭐 지금 있는 조호바루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쿠알라룸푸르 같은 데에서는 A레벨을 많이 합니다. A레벨은 한국 대학 진학하는데 썩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A레벨이 평가에 좀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과목 수도 작고 파이널 성적이 평가가 끝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AP 학교나 그다음 IB 이런 쪽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IGCSE는 이게 IB로 넘어가든지 A레벨로 넘어가든지 뭐 이렇게 넘어가야지 의미가 있고요. GCSE로 끝나게 되면은 전교 교육 과정 전체를 다 마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 커리큘럼이 한국은 IB나 AP 이런 거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IB나 AP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4번 질문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11학년 졸업해, 그러니까 영국제 학교가 이제 GCSE만 마치고 11학년을 졸업해버리면 자격이 되느냐. 근데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솔직히 이제 이 IGCSE를 하게 되는 경우는 IB를 해서 대학교 과정까지 하고 난 다음에 영국 대학으로 넘어가면 대학교 3년만 수료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의도하는 거라서 IB를 안 하고 그냥 대학 가서 4년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국을 갈 때는 그렇지만 한국에서 대학을 갈 때는 13학년제까지 마쳐야지 전체를 마쳤다고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11학년을 마치면 고3을 안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1학년 마치는 거는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게 이 11학년이라고 하는 게 그레이드 11이 아니고 이어 11이면 더 문제가 되죠. 이어 11이면 그레이드 10이 되는 건데 그레이드 10은 고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 질문에서도 이어 10 성적은 평가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어 10이면 그레이드 9이고 중3이거든요. 중3인데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중학교 성적 반영 안 합니다. 3년 특례는 고등학교 1, 2, 3학년 성적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어 10 성적은 평가를 안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3번 질문에 12년 특례 정확한 기준.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2학년 졸업할 때까지 외국에 있는 학교를 딱 다니는 거.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국에 있는 학교 다니셔도 안 되고요. 만약에 중간에 한국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 나가서 뭐 1학기든 한 학기든 1년을 다녔다. 그러면 외국 나와서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4학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12년이 다 채워지면 되는데 중간에 한 학기나 중간에 1년 뻥 들어가 있는 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12년 특례 안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좀 문제가 많은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한국에서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학제가 달라서 1학년 2학기 입학했다. 요즘엔 그거 안 봐줍니다. 예전에는 좀 봐줬었는데 지금은 잘 안 봐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1학년 1학기부터 12학년 졸업하는 그 과정 12년 쫙 하는 것. 그게 12년 특례입니다. 그다음 6번에 이거 질문을 두 분께서 이 질문하셨더라고요. 초등부터 뭘 준비해야 되냐.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돼? 근데 제가 이게 듣고 좀 난감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뭘 준비해야 되나요? 네, 책 읽기세요. 책 읽기세요. 제발. 네. 우리 아이들이 책 안 보는 거는 뭐 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책은 전집으로 사주면 애들 절대 안 읽습니다. 그냥 한 권씩 사주시고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 그냥 한 권씩 사주시면 됩니다. 네. SF물이라도 괜찮고 뭐 스릴러라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그냥 읽을 수 있는 책들이면 제일 좋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책 읽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해외 살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된 책 읽는 거 굉장히 권합니다. 네, 어떤 형태든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영어로 책 많이 읽은 애들, 한국어로 책 많이 읽은 애들 결국 걔네들은 학년이 높아지면 절대로 걔네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책 많이 읽은 아이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부터 준비해야 될 사항 책 많이 읽히시고요. 그 다음에 조바로 계시니까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많이 놀게 하시고 어릴 때는 진짜로 삶이 좀 풍성하게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이 굉장히 좋도록 해피하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고학년이 올라갔을 때도 자기가 극복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막 찌들려가지고 공부에 찌들려 있고 막 이러면 아이들이 커서도 공부할 의욕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전에 참고로 예전에 어떤 친구가 12년 특례입니다. 그 친구도 해외에서 오래 살았고요. 그 친구 이제 자소서를 저랑 같이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해외 생활할 때 언제가 가장 즐거웠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3, 4학년 그때가 제일 즐거웠다 그러더라고요. 왜 즐거웠니 그랬더니 학교 일찍 끝나고 아이들하고 그 동네에 뭐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뱀 잡으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너무너무 해피한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추억을 때문에 더 고등학생이 돼서도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었고 이렇게 또 행복하게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친구들은 좀 그랬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지원 현황을 좀 보실까요? 이거 3년입니다. 3년 전과정 아이들인데 제가 상위권 서류 보는 학교만 제가 가져왔어요. 서류 보는 학교만 가져왔는데 보시면 경쟁률이 한 6대1, 9대1, 8대1, 그 다음에 11대1 막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여기 막 6대1, 연대고대 6대1은 최상위권 애들이 6대1이라는 뜻입니다. 최상위권 애들이. 그냥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 6대1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1대1을 되는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런 친구들도 네, 학교에서 그냥 1, 2등 하는 애들이죠. 1, 2등 하는 애들. 그러니까 중앙대가 약간 이 정도인데 이 경쟁률을 보시면 지금 2021년, 2022년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죠. 많이 늘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서류 평가하는 학교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는데 필기시험 보는 학교들이나 면접 보는 학교들은 경쟁률이 3대1에서 5대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갈수록 조금씩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이제 아시고 재외국민 전형이니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특혜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3년 특례를 좀 만들어서 대학을 보내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인원수 지원율 보시면 지금 뭐 400명, 500명 이렇게 되잖아요. 많은 데가 지금 700명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인원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12년 전과정 아이들 비교해 보면 더 많죠. 12년 전과정 아이들은 더 많습니다. 아까 뭐 중앙대가 700명 있었는데 여기 지금 500명 줄긴 했지만 왜 그러냐면 중앙대는 사실 아이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성대, 한양대만 해도 지금 800명이잖아요. 아까 숫자하고 비교해보면 아까는 600명대였었는데 지금 12년 전과정은 800명대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은데 이 아이들이 다 붙냐?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뭐 한 10%에서 15% 정도 합격하는데 10%에서 15% 정도 합격하는데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 확 줄죠. 12년 전과정 아이들은 밑에 있는 대학도 잘 안 갑니다. 꼭대기는 상위권 대학들만 가려고 그러고 위쪽에 있는 대학들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뭐 그건 3특도 비슷합니다만 12특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연세대가 워낙에 좀 많은데 연세대가 많은 이유는 서울대랑 연대랑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대학을 한국으로 돌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좀 많이 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우리 아이가 제일 잘하려고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답할 수 있는 게 그냥 내신입니다. 학교 내신. 뭐 이렇든 저렇든 학교 내신입니다. 어떤 커리큘럼을 하던 그냥 학교 내신이에요. GPA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개년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개년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성적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거나 또는 향상되는 성적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성적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예를 들면 SAT라든가 뭐 토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참고사항이기도 하고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이가
내신이 요 정도 나왔는데 도대체 얘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비교 대상을 무엇으로 삼냐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 잘 모르겠고 해외에 있는 아이들은 더더욱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SAT나 토플 이런 걸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가 요 정도 지금 GPA를 가지고 있는데 SAT는 이 정도 나오고 토플은 이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식의 비교 때문에 SAT나 토플 시험을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뭐 SAT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요한 평가 기준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GPA입니다. 학교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류 보는 학교고요. 서류 보는 학교 그렇고 그다음에 이 서류 보는 학교에서 GPA를 플러스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학교 활동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쓰는 건데요. 자기소개서 쓰는 게 이제 올해 내년 해서 점차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 있는 대학, 그러니까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가 진학해야 되는 재외국민 전형이나 12년 전형 같은 경우는 주요 대학들이 여전히 자소서를 살려놨어요. 이게 언제 폐지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학교 활동이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GPA에서 나타나지 않는 뭔가 다른 부분들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기록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해외에 있는 아이들은 이 생활기록부, 이 학생부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액티비티 리스트나 또는 어워드 리스트 이런 걸로 해서 레주메를 만들 때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학교 활동이나 자소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학에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기시험 보는 대학들, 필기시험 보는 대학들은 필기시험만 봅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안 중요하고요. 내신도 반영이 안 돼요. 어학능력 이런 거 다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필기시험 보는 학교는 무조건 필기 성적으로만 결정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건국대학교, 뭐 동국대학교, 네, 단국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은 그냥 필기시험만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신 필요 없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그냥 필기시험만 보고요. 그다음에 면접 보는 학교, 아까 말씀드린 가천대학교, 경기대학교, 명지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은 그냥 면접만 보는데 그때는 오로지 면접 점수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 보는 학교는 필기시험으로, 면접 보는 학교는 면접으로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 아까 말씀드린 서류로 평가하는 학교랑은 좀 다르죠. 요거는 제가 저학년 학생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건데 저학년 학생들은 아마 지금 뭐 어머님들은 뭐 너무 잘 아실 거니 MBTI 검사 같은 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 성향 같은 거 좀 파악하시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정도 그다음 고등학생이 되면 이 커리어넷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 저기 인터넷으로 뒤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커리어넷이 이런 커리어넷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고등학생용 심리검사라고 해서 뭐 직업 적성검사도 나오고 심리검사도 나와요. 그럼 아이가 어떤 직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가 이런 거 찾을 수 있는데 이거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생, 그다음 고등학생 뭐 이럴 때 이런 거 좀 해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느 쪽으로 좀 관심이 있는지 더 좋아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을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요것 말고도 워크넷이라고 해서 한국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또 직업 적성과 관련된 검사입니다. 이런 거 인터넷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해보시면 되고요. 이런 걸 가지고 돈 받고 상담하고 그러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설명들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냥 이거 읽어보시고 다만 아이가 이걸 할 때 조금 진지하게 검사를 받아주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어머님들이 밖에서 계시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없다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솔직히 제가 블루아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동영상을 계속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어, 정말 의외의 지역에서 정말 상담들 많이 하세요. 저 남미, 북미, 중동, 유럽
굉장히 많이 연락하시고 또 궁금한 건 문의하시고 상담하시고 하시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디가 좀 더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지, 어디가 좀 더 바르게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은 비교해서 보시면 아실 테니까요. 보시고요. 좀 더 상황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판단도 좀 냉정하게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주변에서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뭐 이 정도면 된다더라 안 된다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들 되게 많은데 저한테 상담하시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아, 작년에 이 점수면 붙었다고 그러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 작년에 가셨어야죠. 네. 작년 성적하고 올해 성적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상황도 다르고 아이들이 준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걸쳐서 정확한 정보를 좀 얻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학년이 이제 고등학교 좀 들어가면 조금 지속적으로 상담하시거나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좋겠고요. 결국 아이들이 뭐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진로 심리 검사나 워크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부모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쪽으로 가면 돈 많이 벌어.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 아이가 사회에 나와야 되는 시기는 20년 후입니다. 20년 후에 그 직업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정말로 더 잘 될지도 잘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관심 있고 재밌어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블라이 연락처고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괜찮고요. 우리 조호바루 지사장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셔서 특히 뭐 카톡 같은 거 잘 활용하셔도 괜찮고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시간 될 때 이렇게 간단한 내용들 상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학년이 워낙 격차가 워낙에 심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혹시 부모님들께서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 또는 비슷한 학년, 그래서 우리 뭐 10학년끼리 또는 11학년끼리 또는 입시를 맞대고 있는 우리끼리 이렇게 좀 간담회를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시면 우리 그 말레이시아 지사장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런 거는 충분히 무료로 이렇게 저희들이 간담회 같은 걸 해드립니다. 당연히 온라인으로 간담회 해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블루에듀에서 이렇게 와글와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학생들을 대학으로 보내본 어머님들하고 같이 지금 여기 블루에듀 화면에 계신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저랑 얘기할 수 없는 사소한 그런 얘기들도 좀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연락처를 다 남겨놓으시면 저희 쪽에서 연락해서 정보가 있을 때 또는 설명회가 있을 때 또는 와글와글 이런 거 하게 될 때 연락을 드리면 참가하셔서 또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블루아이에서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정기적이진 않지만 중요한 시기 때만 제가 방송을 내보내고 있고요. 아까 우리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방송이 이미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바뀐 것들이 꽤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재외국민 전형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시는 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오늘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마이크 키시고 연락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채팅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